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이라고 하고요. 은행산업의 수익성 저하 현황 및 시사점으로 한 25분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1시 53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수익성 현황 및 결정 요인이라 해가지고요. 일단 일반적인 수익성, 국내 은행의 수익성 현황을 간단하게 데이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비뉴 측면, 리스크 측면, 코스트 측면, 구조적 측면에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별로 실제로 이 수익성 결정 요인이 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 실제로 이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간단히 본 다음에 글로벌 은행의 벤치마킹은 뱅커지가 선정한 2013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50대 은행,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는 100대 은행까지 해서 비슷한 항목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한 다음에 시사점을 여러분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현황 및 결정 요인입니다. 일반은행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2013년의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2013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9년에 났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동안에 아시다시피 결국은 국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은행 쪽에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가 은행 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보면 되게 우리나라는 자산 중심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은행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자이익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2009년에 5조 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4.9조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낮은 규모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리바운드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감소하고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거 외에 또 은행 산업이 알다시피 일회성 비이자 이익이라는 게 이제 사이사이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고간에 있던 걸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팔아먹을 만한 게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축소에 기인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14년 상반기만 보면 지금 3.2조니까 기본적으로 곱하기 2하면 6.4조인데 곱하기 2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되게 아시다시피 연말 되면 이제 아무래도 카운팅 데이터는 좀 마사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독 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뭐랄까 인포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6조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은 조금 회복은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금감원에 놓은 은행 경영 통계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수익 구조인데 이건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걸 특별히 제가 둔 이유는 여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 회계상의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자 이익입니다. 그죠? 그럼 이자 이익에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산 사이드에서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performing asset, 그러니까 earning asset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우리 예금 쪽 사이드에서 이제 부채 사이드에서 나가는 비용이겠죠. 요게 이제 차이가 결국 이자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이자 이익이라는 게 수수료 수입이나 신탁 관련 수입이나 유가증권 관련 수입이나 외환파생 관련 수입인데요. 이쪽은 규모도 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되게 이게, 비이자, 이 외환파생 관련 상품 이상이 계속 이렇게 잘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고요. 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제 비이자 이익 쪽은 수수료 관련 이익이 이제 제일 큰데 이쪽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쭉 떨어져 왔기 때문에 좀 약하고 이자 이익도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자 수익이라는 게 규모인데 그건 이제 성장성하고 관계 있는데 그쪽도 좀 약해졌고 그다음에 가격이라는 님이라는 그쪽도 안 좋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라는 건 결국 이제 이런 총이익 벌어들인 거에서 결국 비용 사이드에서 빠지는 건데 이쪽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노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판관비는 컨트롤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은행이 최대한 쥐어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이 개선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충당금 적립적 손익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충당금 적력적 손익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그에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부실채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쌓는 충당금이라고 본다면 이거 차이가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업이익 규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의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이제 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거의 은행의 데이터를 쭉 보면 이 부분은 늘 커오고 그 안에서 발로틸리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정체하고 있다는 이제 그걸 나중에 보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일반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이제 감소하는 게 결국은 ROE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ROA 같은 경우에 지금 뭐 0.37이니까 사실 뭐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글로벌하고 비교를 하겠지만 뭐 비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E 같은 경우도 지금 4.91로 나오니까 결국은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5%가 안 되는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자 이익하고 순이자 마진을 보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빨간 게 이제 순이자 마진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1.9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2% 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미 2%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으로서는 참 최악의 상황에 지금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자의 규모를 보시면 이 가격 자체가 가격 변수도 이렇게 2% 미친 데다가 규모 자체도 결국은 보시면 이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성 추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님 자체가 별로 안 좋으면 이자 이 규모 자체라도 늘면은 사실은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좋을 수가 있고 이자의 규모가 안 좋으면 님이라도 좋으면 사실은 되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다 안 좋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린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이자의 규모하고 관계가 있는 게 성장성인데 성장성을 보시면 99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래도 컴파운드 에버리지 그로스 레이트가 평균 매년 한 7.7% 정도 성장했다면은 지금 국내 은행의 2008년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작년 말까지 보면은 매년 1.6% 정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으로는 과거에 사실 이 7.7%도 더 이거를 기간을 더 크게 하면 사실은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7.7%도 사실은 이 시점에 우리가 각종 세미나하고 이러면 이것도 별로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6%라는 건 사실 기업이 영속적인 기업이 사실 이 정도의 성장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GDP 성장률 정도는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적어도 한 3, 4% 정도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반 정도의 성장밖에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순이자 마진하고 기준금리 추이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고요.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제 정체하고 있는데 순이자 마진은 이 기준금리가 회복될 때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그 위에 이제 또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국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민감형 우리가 그 은행 산업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저렇게 낮은 추세에 있으면은 결국은 이 대출 사이드가 더 반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은행의 수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지 않으면은 은행의 순이자 마진의 개선도 그렇게 단기간 내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성장성도 지금 안 좋고 기준금리에 따른 순이자 마진도 안 좋으니까 결국 은행의 지금 수익성에 미치는 이자 이익 파트가 결국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이자 이익 말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비이자 이익인데 그럼 이자 이익은 그렇다. 뭐 좋다. 그럼 이자 이익은 별 볼 일 없다고 보면 비이자 이익이라도 좀 늘면 어떠냐. 그거 보면은 총 이익 자체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요. 뭐 2013년까지 보면 27.6조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주는데 안에서도 이 비이자 이익의
비중 자체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을 보면 그 전에 그래도 뭐 정상 어느 정도 그거 할 때는 한 20% 정도는 뭐 15%에서 20% 정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벌어들인 이익에. 근데 지금은 10%로 거의 육박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정부가 서민금융 쪽 정책을 좀 강화하면서 각종 수수료 쪽 사이드 특히 뭐 예를 들어 서민 관련 수수료 뭐 대표적인 게 뭐 자동화기기 수수료 이런 쪽을 많이 낮추도록 강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수수료도 많이 낮추게 했기 때문에 없애거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자이익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수입이 비이자이익 파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결국은 총이익이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이자이익 비중도 줄어든다. 이 이야기는 저 부분도 결국은 단기간 내에 급격히 개선되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은행 산업에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이 비이자이익 파트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실채권 비율인데 이 부분은 뭐 일반 은행이 한 1,300조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뭐 10bp라면 작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크게 뭐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때도 이런 트렌드로 올라가고 요때도 약간 이런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 4분기 때도 1.7%포인트니까 퍼센트니까 비슷한데 뭐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은행의 현재 자기 자본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컨트롤러블한 정도는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들인 규모 자체가 주는데 벌어들인 규모라는 게 그 어닝 에셋인데 이게 non-performing loan이 커지면 결국 NPL이 늘어나면 어닝 에셋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경로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뭐 아주 임팩트가 크지는 않을 거다. 다만 뭐 어떤 기업들이 지금 또 추가적인 뭐 도산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그런 마이크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은행이 이걸 핸들링 해온 경우로 봐서는 이쪽이 주는 임팩트는 아주 크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손 충당금 쪽도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롱 커버리지 레이쇼인데요. 아무래도 과거에 지금 좀 괜찮을 때는 거의 150% 육박하는 시절이 있었고요. 좀 이렇게 부실 채권이 늘 때는 아무래도 롱 커버리지 레이쇼가 100%에 근접하게 되거든요. 100%가 넘으면 내가 쌓아야 될 그만큼 쌓는 거고 그보다 이제 더 되면 충분히 쌓는 건데 아직도 뭐 110%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악화되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뭐 결국은 배당 여력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익 규모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은 뭐 크게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트 인컴 레이쇼 쪽은 보면요. 요거 이제 97년, 98년 요때니까 이제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났을 때는 코스트 인컴 레이쇼니까 결국은 총이익 자체가 워낙 줄어들어서 이 판관비가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 외에는 되게 우리나라의 이 코스트 인컴 레이쇼는 아주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여기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쪽은 판관비 자체 규모가 늘었다기보다는 부모인 총이익이 이제 줄어들어서 늘어난 규모, 그 이유가 더 큰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익이 늘면은 뭐 자연스럽게 다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판관비 자체가 은행에 주는 이게 직접적인 임팩트는 또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점과 임직의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전체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팩터하고 뭐 레비뉴 사이드, 코스트 사이드 뭐 등등 해서 이제 이 은행 산업의 수익성 관련 팩터, 이 스타일라이즈드 팩터들을 봤고요. 요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제가 그냥 간단한 리그레이션 돌린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 뭐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론을 다르게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논의의 편의상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넣은 이유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 뭐 은행 수익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가 이자 이익 파트라면 그 결국 이자 수익의 규모하고 님이 영향을 준다. 근데 이자 수익의 규모라는 거는 결국은 경제가 좋아야 이쪽 이자 수익 규모도 늘 거고 님이라는 것도 결국 경제가 좋아야 이제 기준금리도 올라갈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뭔가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우리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그러면 저희들이 던지는 메시지로 뭐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은행사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혹시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런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구조적인 원인을 조금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시사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은행이 경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밸런스 시스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 노력밖에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집중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CR3든 뭐 CR5든 다양한 지표 등으로 이제 우리가 뭐 헐핀들 헐시먼 인덱스 이런 HI 인덱스 등으로 표시되는 은행의 시장 집중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많이 높아졌죠. 높아진 건 당연히 그동안에 많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는데 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진 게 은행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영향을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자. 그래서 효율성을 뭐 효율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테크니컬 이피시언시가 기술 효율성을 한번 측정을 하고 그게 시장 집중도 증가가 이 기술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니까 뭐 큰 관계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큰 관계가 없는 거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간단하게 기다리면서 메모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M&A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프로핏 사이드 쪽에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프로핏 이피션시라 그러죠. 그거는 대개가 보면 이제 비즈니스 라인이 좀 다른 것들끼리 M&A를 했을 때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이제 지주회사 차원에서 뭐 이종 업종 간의 결합 이럴 때 이제 프로핏 이피션시를 많이 보고요. 동일한 은행 산업이라도 뭐 산업 내에 그 은행이 전문화된 은행 간의 비즈니스 라인이 많이 다를 때 우리는 뭐 리테일을 많이 하고 저쪽은 홀세일을 많이 한다면 그럴 때 결합을 할 때 이제 프로핏 이피션시를 많이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비즈니스 라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핏 이피션시는 별로 사실 기대할 게 없고요. 그럼 이제 코스트 이피션시가 이제 달리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코스트 이피션시인데 코스트 이피션시 쪽은 보면은 결국 이게 이제 리스트럭처링 이슈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리스트럭처링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코스트 이피션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뭐 M&A를 통해서 인력을 사실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감히 뭐 생각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둘을 합하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점을 조금 줄이는 그 정도로 코스트 이피션시는 올라가기도 또 어렵다. 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이제 규모의 경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리트러처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거든요. 뭐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들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코스트 세이빙도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다던데 뭐 또 실정 분석해 보면 아닌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다만 뒤에 보면 글로벌하게 이렇게 쭉 찍어 보면 100대 은행을 요런 대충 U-쉐입 비슷한 게 제 눈에는 보이던데 만약 이런 U-쉐입이면 한국계 은행들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지면 아직은 더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는 비용이 그래서 조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만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 집중도가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 미치는 거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이거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의 다른 박사님이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집중도가 올라가면 경쟁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는데 사실 집중도가 올라가면은 극단적으로 은행이 두 개만 있다 하면 경쟁도가 낮아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두 개의 은행끼리 서로 경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도 제고가 경쟁도 약화를 초래하는 건 않더라 하면서 그런 실증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집중도 제고가 산업의 경쟁도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M&A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이 좀 프로액티브한 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도 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은행들이 M&A의 결국은 어콰이링하는 당사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은 코젤리티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그 외국인 지분율하고 EPS 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은행 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은 외국인들이 그만큼 또 국내의 은행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국내 은행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그만큼 또 그게 뭐 나름대로의 그게 뭐 모니터링 효과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여튼 은행 산업의 수익성은 또 좋아지고 있는 이런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구조 쪽은 제가 국내 은행 거 갖고 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50대 은행을 최대주주, 가점주주, 분산주주로 구분해서 한번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주가 우리나라에 뭐 은행의 주인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다시 요약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거는 조금 레저베이션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로벌 50대 은행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주 지역이 11개, 유럽 지역이 22개, 아시아가 14개, 오세아니아가 3개.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흔히 말하는 그 호주의 이제 빅4 은행 중에 웨스트팩인가요? 거기만 빠지고 다 있고요. 아시아는 이제 주로 중국하고 일본계 은행이 있고요. 뭐 미주, 유럽은 뭐 전통적인 강호들이 있는 데입니다. 남미는 브라질 은행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50개 은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거는 그냥 다 참조하시고 일단 수익성 파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반대네요. 여기 보면 지금 100대 은행을 가로축은 자산이고 세로축은 ROA로 제가 찍어 보니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눈에는 약간 U-쉐입 같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따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결국은 자산이 어느 정도 초기에 커질 때는 ROA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 70대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요 왼쪽 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합해지면은 이쪽에 그대로 있으면 더 떨어지는 쪽에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커지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올라가는 쪽인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기에는 우리나라 은행들,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M&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코스트 세이빙도 어렵고 프로핏 세이빙도 어렵다면 결국은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오퍼추니티, 그러니까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로 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기회로 삼는 그 기회를 어떤 식으로 삼느냐는 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케이스 스타디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글로벌 하이 50대 은행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한 70대 수준에 있거든요. 72 수준에. 그래서 하이 50대 은행이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ROA가 지금 평균이 한 0.8 정도 되고요. 세전이익이 한 3조 가까이 되네요. ROE가 그래서 한 9% 정도 되고, 님은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요것만 보십시오. 지금 님이 우리가 이제 1.9 정도 되니까 결국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세전이익은 한 3조 가까이 되고 ROE가 저희들보다 거의 더블이 되잖아요. 아까 ROE가 우리가 4.9가 정도 됐고 ROA가 0.37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퍼즐인 거죠. 이게 왜, 뭐 퍼즐이라도 왜 이러냐는 거죠. 얘들은 그러면 결국은 뭐 당연히 결론을 아시겠지만 이 에셋 드리븐, 그러니까 대차대조 중심의 성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대차대조 중심의 성장을 안 하고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이제 그게 나중에 제가 끝부분에 US 뱅콕 그 이그젬플을 갖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미만 님이 크거든요. 요건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브라질계하고 51에서 100위에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은행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아마 브라질계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남미 쪽은 보니까 기준금리가 10%가 넘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브라질도 보니까 11%, 정책금리가 11%고 그러니까 당연히 님이 높게 나타나고요. 유럽 같은 데 보시면 님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ROE도 이렇게 낮거든요. 역시 경제가 스트러글링 하고 있구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에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규모를 늘려도 이런 님 가지고는 수익이 금방 나지 않겠죠. 아시아는 대충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거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이제 빅3, 그러니까 빅3죠. 그러니까 빅4에서 웨스트팩 빠진 나머지 은행들이 보시면 세전이익이 평균이 지금 9조고 ROA가 1.4, ROA가 14.7입니다. 2.0%의 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왜 호주 은행들은 우리하고 님이 비슷한데 이런 높은 ROA와 ROE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 사실 사실은 호주 은행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웨스트팩 같은 경우는 웨스트팩은 왔다 갔다 하는데 웨스트팩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 오세아니아 여기 이제 하위 50대면 웨스트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상위 50대 나머지 3개 은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세아니아에 있는 웨스트팩을 포함한 다른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오세아니아에 그 상위 남의 3개 은행이 들어간 거죠. 상위 50대니까. 여기도 보면은 9조에 1.2, 14.7이니까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님은 더 낮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웨스트팩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웨스트팩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 facility fee라는 게 있더라고요. facility fee. facility fee가 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ATM 기기 같은 거 이용한 수수료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자기 은행을 이용하면 그냥 럼프섬으로 얼마를 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인스티튜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피를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하고 이제 다른 차이겠죠. 그게 결국은 이 정도의 수익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근데 그 패실리티 피는 제 기억에 한 20% 정도의 수익의 컨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구조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자 수익이든 어느 부분에든 결국은 우리보다 다른 더 높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흔히 말하는 관계인 금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 쪽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상위 50대 은행이나 하위 50대 은행이나 보시면은 이게 평평하거든요. 이 평평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산 규모하고 별로 상관없이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가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그룹하고 상관없이. 그 이야기는 같은 그룹 안에서도 디스퍼션이 되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는 내가 자산 규모가 작든 크든 내학이 달려있다. 이제 이런 이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4대 지주를 포함한 국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이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컨트롤러블한 상황에 있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시사점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이자 이익 파트는 이자 수익을 늘리려면 규모를 늘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성장성, 어떻게 하면 성장을 새로 할 거냐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엔진 오브 그로스가 뭐냐,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은행들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제화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게 있는 거고, 비이자 이익은 결국은 이자와 비이자 이익 간의 수익의 균형, 그러니까 레비뉴 스트럭처 자체를 밸런스하게 맞춰주는 게 이제 이쪽이고, 결국은 이제 비이자 이익 파트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 결국은 피 인컴을 어떻게 올리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판관비 쪽인데, 이 판관비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결국은 이쪽 파트를 올려가 판관비 코스트 인컴 레이쇼를 더 낮추는 수밖에 없지, 이쪽 파트를 낮추기는 어렵다. 뭐 그런 말씀. 근데 이쪽 파트를 낮추는 건 이제 또 다른 주제라서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임금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판관비는 바꿔지지 않는다. 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성장성하고 이 수익 구조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주냐가 이제 결국은 가장 큰 그건데요. 신성장 동력 확보하고 관계금융 강화, 수익 구조의 균형 실현, 확대 균형 비용으로 수제가 되어 있는데, 신성장 동력 확보 쪽은 제가 뭐 몇 가지 또 아까 생각하면서 적어봤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화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데 그 부분 뭐 지금 많은 연구도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이 액션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고요.
이자 수익 관련해서 뭔가 좀 더 받을 게 없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이 크레딧 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라인을 충분히 소진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소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고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받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내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 니고시에이션 파워가 이제 은행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차치한다면은 결국은 그런 대기업과의 그 미소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이자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은행이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관련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인데, 그 부분이 전에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 쪽을 강화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은행들 제가 계신 분들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글로벌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CEO가 아침에 출근해서 재무제표를 볼 때 전 세계 이 자회사 간의 입출금 거래나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과연 나 없는지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IT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제가 결제원에 계시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TFT 만들어가 해보면 뭐 어떻게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누가 총대 메고 한번 이거 고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CMS 같은 쪽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스탠다드 차트드 쪽이 이제 결국은 뭐 외환 딜링룸 같은 것도 크게 키워놓고 파생 상품 쪽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은행들은 이쪽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은 사실 마음 먹고 한번 키워보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별로 우리가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심지어 뭐 은행이 뭐 지금 민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그런 소문 중에 하나가, 외국계가 만약에 그 은행을 산다면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경쟁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내 은행이 그 네트워크에 팔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다, 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업들한테 그런 서비스 니즈가 있는데, 그런 니즈를 국내 은행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 기존의 밸런스 성장만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은 매크로 쪽 영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CMS 서비스나 그 파생이나 이런 쪽은 결국은 뭐 캐피탈 인감도 늘릴 수 있고 피 인감도 늘릴 수 있고, CMS 서비스 이런 건 피 인감을 늘릴 수 있고, 뭐 리테일 쪽으로 간다면 또 할 이야기 많죠. 뭐 PB 쪽도 뭐 얼마든지 예를 들어 유언 서비스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여기 관계금융 강화라는 그런 겁니다. 관계금융을 강화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가 더 높은 이임을 받을 수 있는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계금융 강화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이임이 높잖아요. 왜 높습니까?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NPL은 높지 않거든요, 또. 왜 중소기업이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냐? 업무 대출 비율 때문에 그렇지 않죠. 자기 지역 고객 그것밖에 없지만 그 고객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US 뱅콕을 말씀드리면은, US 뱅콕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같은 경우도 이미 글로벌 외환위기 전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을 회복했고요. ROA도 보면 지금 뭐 1.65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도 보면은 비이자이익이 45%, 이자이익이 55%에서 상당히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이자 마진은 3% 이상으로 높죠.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높죠. 그 높은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익 기여도가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크레딧 앤 데빗 카드 레비뉴 쪽이 예를 들어 11% 정도 되고요. Corporate Payment Product Revenue 8%, Merchant Processing Service 16.6%, ATM Processing Service 3.7%,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피 13%, 디파짓 서비스 차지 7.9%. 이런 거 디파짓 서비스 차지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 빼더라도 지금 코퍼레이트 페이먼트 프로덕트 레비뉴 이런 거나 뭐 트러스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커머셜 프로덕트 레비뉴 9.8%, 모기지 뱅킹 레비뉴 15.5%. 모기지 뱅킹 레비뉴 쪽도 이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인베스트먼트 프로덕트 피하고 커미션 2%. 전반적으로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US 뱅콕하고 비슷한 은행으로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래했던 TD 뱅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할게요. TD 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리테일 전문 은행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주택담보대출을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거를 한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제가 변동대출부 금리로 했는데, 금리가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변동금리부 대출이니까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정금리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정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그 자체가 변동금리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변동금리가 3.25 정도였는데 저한테 고정금리부 대출을 2.5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더 낫냐? 그랬더만은 니는 우수한 고객이라서 우리가 니를 가지고 있고 싶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1년 동안 네가 요 금액을 홀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정하는 금액은 더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갚는데 갚으면 안 되지만 갚는 또 일부는 갚아야 돼요. 일부는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500불이라도 앞으로 1년 동안 갚아 나가라. 그러니까 고정금리부로 바꾸면서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죠. 근데 그 원금이라는 게 뭐 턱도 없이 작지만 어쨌든 저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콜을 제가 은행에 가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은행이 저한테 전화를 준 거죠.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서비스를 은행들은 결국은 이 기업 고객이든 개인 고객한테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이런 쭉 말씀드린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 은행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를 통해서 결국은 수익 구조의 균형을 가져가 줘야 은행의 수익성도 개선되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이 님이 어떻고 뭐 성장성이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게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